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실제 서비스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즉 적용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백엔드 개발과 간단한 프론트 여러 가지고, 저희가 사용자가 프론트에서 반응을 입력하면 그걸 백엔드가 받아가지고 모델 쪽으로 보내서 데이터를 다시 받아와서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여주는 그런 아키텍처를 그려봤죠. 기술 스택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론트는 스트림릿이라는 걸 썼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API, 백엔드는 패스트 API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썼었고, 그 사이에서 호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은 파이썬의 request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할 때 제가 VS 코드에서 제 컴퓨터 상에서 서버를 띄웠었어요. 네, 패스트 API 같은 경우는 8000번으로 열었었고, 스트림릿 같은 경우는 8501이 가장 기본 포트였죠. 자, 제 로컬 호스트에 8501과 8000번 포트에서 이거를 열어가지고 서비스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키텍처를 적당히 안정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 컴퓨터에선 잘 실행이 되는데, 결국에 다른 사람들도 접근을 해서 이걸 쓰도록 해야 되잖아요. 프로덕션 레벨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아키텍처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키텍처를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즉 어떤 컴퓨터가 고객을 위한 서버다라고 했을 때 이 서버에도 이러한 동일한 코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서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환경을 그대로 다른 컴퓨터에 구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겪는 게 뭐냐면 환경 문제죠. OS가 다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맥도 쓰고 윈도우도 쓰죠. 자, 요거에 따라서 환경 구성의 코드도 다르고 변수도 다르고, 또 같은 코드를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는 설치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맥 같은 경우는 출발점이 리눅스죠. 유닉스 계열에서 출발해서 여기 OS가 그 계열과 관련이 있는데, 윈도우스는 완전히 다른 계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코드라고 할지라도 맥 버전이 있고 윈도우 버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앱스토어도 그렇죠. 앱스토어가 있고 플레이 스토어가 있는데, 그 스토어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들의 차이가 있는 거가 동일한 이유겠죠. 자, 어쨌든 요거를 좀 안정적으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가 원래는 너무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오늘 배울 도커라고 하는 기술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버에서도 뭔가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도커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도커를 설치를 해야 돼요. 도커를 사용하려면 일단 그 서버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서버가 될 수, 어쨌든 도커라는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서버에 도커라는 기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크롬에 도커 인스톨이라고만 치면 여러 가지 설치 방법들이 뜨는데요. 자, 일단 도커 같은 경우는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가 잘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리눅스 환경에는 CLI 명령어 몇 개만 이렇게 쭉 하면 이런 다양한 리눅스 플랫폼들에도 잘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로 쓰는 게 맥이나 윈도우죠.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윈도우 따로, 그 다음에 맥 따로 이렇게 설치 방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크롬에 도커 인스톨 윈도우스 혹은 도커 인스톨 맥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도 애플 실리콘 버전인지 인텔 칩 버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각자의 버전에 맞는 거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설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그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설치하시면 금방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 게, 자, 일단 여기도 보면 살짝만 내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리눅스 컨테이너 백엔드 해서 WSL only, WSL2 or Hyper-V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도커라고 하는 기술을 윈도우 환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WSL,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 리눅스 시스템을 까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을 깔아야 도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자체에는 그대로 설치할 수는 없고, 이게 리눅스에 네이티브하게 설치되도록 개발된 거기 때문에 맥에는 상관없지만 윈도우에 설치할 때는 윈도우 서브 시스템 for 리눅스 WSL이란 거를 반드시 설치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도커를 깔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깔게 되면 도커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앱이 하나가 설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가지고 잘 열리면 설치가 무사히 잘 된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업한다고 완전히 깨끗하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잘 설치가 되어서 열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설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커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배울 목록들은 이렇게 돼요. 가상화의 개념 및 역사, 그 다음에 도커의 개념,
개념, 활용, 옵션, 도커 컴포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도커 하면 항상 같이 형제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란 뭔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론적으로만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상화의 개념 및 역사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도커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웹사이트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죠. 내가 쓰는 컴퓨터가 윈도우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윈도우에 시스템들을 쫙 깔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면 되겠죠. 요 서버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서버를 좀 스케일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OS에도 이 동일한 웹 서버를 설치를 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애플, 또 다른 윈도우 시스템, 또 애플 이러한 다양한 OS를 가진 서버에 동일한 내용의 시스템을 배포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여기 제 컴퓨터에 설치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 다른 컴퓨터들에도 설치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에러가 납니다. 간단한 코드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완결성 있는 어떤 사이트를 구성한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코드나 환경 설정들이 얽혀 있는 그런 문제인데 대부분의 확률로 에러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제 컴퓨터에는 설치가 잘 되어서 똑같이 배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컴퓨터에는 설치가 안 되고 어떤 컴퓨터에는 또 설치가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코드 실행이 가능할까?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 가상 환경을 활용해서 각 환경별로 쪼개어 가지고 각 환경별로 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그 환경에 설치하고 패키지도 설치하고 하면서 환경을 분리를 시키죠. 하나의 환경에 다 짬뽕되지 않도록. 자, 그렇게 관리하는 기술이 있는데 도커 같은 경우는 단순히 파이썬 스크립트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 코드나 언어가 껴가지고 같이 의존성을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 시스템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코드 실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일단은 가상화입니다. 뭐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선은 가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란 뭐냐면 컴퓨터의 물리적 하드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추상화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물리적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기술인 것이죠. 자, 하나의 컴퓨터가 있어요. 제 컴퓨터예요. 자, 이 경우에 그냥 이 컴퓨터가 자, CPU 사용량이 한 30% 정도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한 40% 정도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30% 말고 나머지 70% 같은 경우는 놀고 있죠. 또 메모리 같은 경우도 100%가 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 같은 경우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나머지 70%와 60%이 CPU와 메모리를 활용해서 또 다른 서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내 컴퓨터 안에 이런 식으로 윈도우 컴퓨터도 한 대가 있고 리눅스도 서버가 하나가 있고 애플도 하나가 있고 이러한 느낌으로 하나의 컴퓨터 리소스를 잘 쪼개어 가지고 가상의 컴퓨터들을 안에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실물 컴퓨팅 자원인데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쪼개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잘만 쪼개어서 뭔가 다른 OS에 세 대의 컴퓨터를 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컴퓨터 내부에 또 하나의 가상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걸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 바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을 쪼개어서 컴퓨팅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술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전통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게 컴퓨터 자원이에요. 제 물리적인 컴퓨터 자원인데 이 컴퓨터 자원 위에 그냥 바로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스크탑이나 맥을 쓸 때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그냥 바로 깔았다.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도 깔려있고 MySQL도 깔려있고 뭐 방금 설치했던 도커도 깔려있고 VS 코드도 깔려있고 그렇죠. 다양한 시스템이 그 컴퓨터 안에 깔려있잖아요. 그렇게 깔려있는 상황이 지금 전통적인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이건 뭐냐면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하나의 컴퓨터 자원을 이렇게 여러 대의 가상 머신, 그러니까 VM이 버추얼 머신의 약자입니다. 자, 가상 머신 A, 가상 머신 B, 가상 머신 C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쪼개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 자원은
물리적인 컴퓨터 하나의 자원인데 컴퓨터 세대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진화를 해가지고 도커에서 많이 나오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도커라고 하는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컨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떠요. 자, 컨테이너는 여기 버추얼 머신이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할 수가 있지만 버추얼 머신은 진짜 완전한 컴퓨터와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컨테이너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컴퓨터의 느낌입니다. 자, 그건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통적인 시스템을 먼저 좀 상세히 보면요. 각 물리 서버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설치되어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식이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해서 뭔가 구식이고 올드하고 안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냥 트래디셔널 시스템이라고만 불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서버 자원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지가 않죠. 자원의 활용도가 낮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도 CPU나 메모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리소스를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을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남은 절반은 그냥 남겨두고 있죠. 그 안에서 가상 머신이 돌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원의 활용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자원이 공유되니까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버전이나 환경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트래디셔널 시스템인 거고요. 자, 그 다음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물리적 호스트에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죠. 자,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초기 부팅 시간이 길고 설치 용량이 기가바이트 단위로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진짜 윈도우나 리눅스와 같은 컴퓨터 OS를 그대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무겁고요. 용량도 굉장히 큽니다. 오라클에서 나오는 버추얼박스 같은 그 가상 머신을 띄울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면 윈도우나 리눅스 이미지를 써가지고 각 OS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윈도우나 우분투 이미지 용량을 보면 진짜 기가바이트 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완결성 있는 OS를 컴퓨터 안에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물리적인 컴퓨터, 호스트 컴퓨터죠. 그 원래 컴퓨터에 많은 부하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리눅스 환경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가상 머신과 비슷한 컴퓨팅 환경인데 초기화 시간이 훨씬 더 짧고요. 이때 필요한 자원이 메가바이트 단위예요. 이 컨테이너 안에 뭔가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크면 기가바이트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까진 가지 않고 메가바이트 단위 용량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호스트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이 되어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게 됩니다.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 호스트가 윈도우라도 여기에 리눅스, 맥 이런 것들 OS 상관없이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호스트의 운영체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는 유닉스 계열을 쓰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WSL 환경에서 이런 컨테이너 기술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유닉스 계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어디에서 쓰든 유닉스, 즉 리눅스 계열의 컨테이너 환경을 설치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의 장점은 당연히 앞에 있던 가상머신보다 가볍고 빠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가상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 굉장히 오래되었죠. 진짜 60년도 넘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때 60년대에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서 쭉 오다가 저희가 오늘 배울 도커라는 개념이 2013년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고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발표가 되었고 이렇게 정식 릴리즈가 되어가지고 2020년대 들어서 클라우드 기술과 합쳐지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이 인프라를 배포하고 활용하고 함에 있어서 거의 표준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도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커의 등장은 2013년 3월 다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다음에 오픈소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쪼개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겠죠. 그리고 비단 그 자원의 활용뿐만 아니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다른 서버에 설치를 할 때 너무 충돌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도커라고 하는 기술이 아마 탄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24년에 1.0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요. 종속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등장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개발 환경에서는 잘 되는데 다른 서버에서는 안 된다. 똑같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자,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게 도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건데 도커 컨테이너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할 때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는 소규모 서버라고
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커가 이 소규모 서버를 관리해주는 도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쉬운 이해를 위해서 컨테이너라 하면 내 컴퓨터 안에서 떠있는 또 다른 어떤 리눅스 서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도커 컨테이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작은 리눅스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그 서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특정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 안에 코드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파일, 데이터베이스도 결국에는 그 서버에 까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깔려가지고 그 리눅스 서버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컨테이너가 가상의 리눅스 서버인데 특정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모든 것이 깔려있는 채로 설치가 되어 있는 서버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MySQL이 깔려있는 리눅스 환경, 그거면 MySQL 컨테이너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파이썬도 따로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자, 파이썬을 어떤 리눅스 서버에 설치를 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파이썬 컨테이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도 워드프레스 컨테이너,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라고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도구 중 하나죠. 자, 이러한 소프트웨어도 결국엔 설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설치가 된 도커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또 에어플로우 컨테이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된 리눅스 서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작은 리눅스 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머신러닝을 배포하고 패스트 API로 백엔드 호출하고 그 다음에 스트림릿으로 UI 보고 이러한 것들도 결국에는 제 컴퓨터에 원래는 다 설치가 되어 있었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컨테이너 안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안에 다 설치가 되었으면 비단 제 컴퓨터뿐만 아니고 다른 컴퓨터들에도 이식해가지고 배포해서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컴퓨터 환경을 타는 게 아니고 결국에 소프트웨어가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작은 리눅스 서버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을 다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 주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위해서 필요한 A to Z를 모두 고려하는데 식재료 구매부터 용품들 구매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간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공간 혹은 조금 큰 전자기기들, 이런 인덕션이나 싱크대 이런 것들만 제공이 되고 나머지 부차적인 것들은 다 일일이 사람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도커 컨테이너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공유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이 갖춰져 있고 저희는 필요한 어떤 음식 요리를 위해서 필요한 식자재들만 구매를 해가지고 딱 쓰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식재료만 구매하여 요리만 하면 되는 이런 공유 주방의 형태가 컨테이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필요한 식재료, 즉 요리도 공유 주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거에 맞게 컨테이너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요 내용이 사람들이 이 공유 주방 안에서 하는 다양한 요리들이다라고 비유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커라는 환경이 도입이 된 이후에는 어떤 개발자가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배포를 하고자 하는데, 자, 이전 같은 경우는 이 환경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 환경에 모든 걸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의존성이나 버전, 이런 소프트웨어 OS 같은 것들에 충돌이 나서 거의 100이면 100 제대로 설치가 안 됐겠지만 도커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 컨테이너 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넣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넣어서 설치가 됐으면 이 컨테이너만 이 환경에 딱 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커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다 패킹되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는 도커 컨테이너 한 대만 생성을 해가지고 띄우면 OS가 윈도우든 아니면 맥이든 리눅스든 버전이 어떻든 상관없이 동일한 웹사이트 배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성이나 실행은 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이 컴퓨터는 이 컨테이너를 띄우기 위한 도커 데스크탑 같은 소프트웨어만 딱 설치가 되어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의존성을 거의 제로로 굉장히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도커를 쓰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컨테이너가 해결할 수 있는 거가 기기나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자, 또한 이게 가벼운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제 컴퓨터에 VM 같은 경우는 진짜 가상 머신 같은 경우는 한 3대, 4대 이렇게 띄우면 너무 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 하지만 컨테이너는 훨씬 더 가볍고 필요한 것들만 딱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대, 진짜 10대, 10몇
몇몇 대, 20대 이렇게까지도 확장해서 띄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서비스 리소스가 만약에 확장이 되어야 된다. 하나로 뭔가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쫙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여러 명의 사용자를 수용하고 여러 명의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러한 유연성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띄우는 게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를 예로 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파이썬도 필요하고요. 패스트 API 혹은 스트림릿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언어들도 생각을 해볼게요. 리액트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MySQL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그냥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깔려서 제공이 되어도 되겠지만 독립성을 위해서 또 이후에 운영상의 좀 유연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 깔지 않고 개별 컨테이너에 깐 다음에 컨테이너들끼리 엮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럴 때도 컨테이너가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5대 단순 나열만 봐도 5대가 필요하고 지금 예시로 든 것도 하나의 컴퓨터 안에 4대의 컨테이너가 띄워져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띄우는 게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각 서비스 기술별로 독립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커의 활용으로 가볼게요. 자,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성하고 죽이고 이 안에 터미널 환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거를 이 도커 데스크탑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마침 제 컴퓨터에 컨테이너가 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execute 누르게 되면 컨테이너 터미널 환경으로 들어갔죠. 제 컴퓨터도 윈도우 터미널이 있지만 이거는 윈도우 터미널이 아니고 리눅스 터미널이거든요. 제 컴퓨터 안에 이러한 이름의 컨테이너가 한 대 떠가지고 아마 이름을 보니까 에어플로우 관련된 기술이 설치된 컨테이너겠죠. 이러한 것들이 떠가지고 여기 터미널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 UI를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 안에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이런 버튼들 다 있으니까 GUI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또 CLI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커 run 이러한 명령어도 있고 도커 stop 이런 명령어도 있고요. 도커 이러한 명령어들 저희가 git 다룰 때 git init, git push, git pull 이런 것들 다 CLI로 하듯이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관리도 CLI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 CLI 관련된 명령어들인데 수명 주기를 보게 되면 도커 컨테이너가 그냥 자동으로 생기진 않아요. 어떠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 특정 컨테이너가 생성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일단 create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create가 되면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start라고 하는 것을 또 쳐줘가지고 러닝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통합한 명령어가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자, 그 다음에는 컨테이너를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테이너를 좀 멈춤시킬 수도 있고 RM을 통해 가지고 띄웠던 컨테이너를 싹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쵸? 그래서 Virtual Machine, 즉 VM은 삭제하는 과정 또한 되게 좀 느리고 무겁거든요. 자, 그런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런 CLI 명령 몇 개만 치게 되면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몇 개씩 스케일업하고 삭제하고 하는 게 금방금방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의 수명 주기를 가지면서 컨테이너는 활동을 하게 되고요. 도커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커 컨테이너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MySQL 기술들이 설치된 컨테이너가 있고 또 파이썬 관련된 기술이 이 컨테이너 안에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설치를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되냐? 무조건 컨테이너 하나가 작은 리눅스 서버인데 요 안에 깡통 리눅스 서버를 기반으로 파이썬도 설치하고 DB도 설치하고 그 관련된 환경 의존성 설정도 하고 하는 거를 제로 베이스에서 무조건 해야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성숙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띄우고자 하는 어떤 컨테이너가 있으면 그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는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미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커 이미지는 뭐냐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도커 이미지가 MySQL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도커 이미지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MySQL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도커 컨테이너를 그냥 금방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또 똑같은 거를 또 띄울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커 이미지는 코드, 라이브러리, 런타임 환경 등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모든 파일과 설정들을 포함한 템플릿입니다. 자, 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실제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서 가동이 되는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도커 이미지를 통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를 여러 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찍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금형 같은 느낌이에요. 금형을 기반으로 플라스틱 사출물
구조물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그 똑같은 형상이 계속 몇 번이고 나오잖아요. 이것도 도커 이미지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설정이 다 된 상태로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완전히 동일한 컨테이너들을 몇 대고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냐? 뭔가 이미지도 미리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참고로 도커 이미지 같은 경우는 도커 허브라고 하는 곳에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허브는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중앙 저장소고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기 구글에 도커 허브 이렇게 치게 되면, 자, 여기에 도커 허브라고 웹사이트가 뜨죠. 이거 클릭을 해가지고 서치 도커 허브라고 맨 위에 있죠. 서치 도커 허브. 여기에 아까처럼 MySQL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라고 쓰여 있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 다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MySQL도 버전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이게 MySQL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이미지인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활용하기에 좀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고, 하나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버뷰에 그 이미지 관련된 설명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안에 환경 설정들은 뭐가 있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태그 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버전들이 나와요. 굉장히 많아서 저도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LTS 버전, 레이티스트 버전, 9.7.1 버전, 9.7.1- 오라클 버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에 대한 버전들이 나오고요. 자, 그거에 대해 오버뷰로 다시 가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는 도커 데스크탑이 반드시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어야 이게 명령어가 없다라고 하는 에러가 안 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 풀스라고 해서 last week죠. 저번 달에 얼마만큼 이 이미지에 대해서 풀링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도커 허브가 원격 저장소잖아요. 도커 허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으면 제 컴퓨터가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제 컴퓨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자, 요거를 풀이라고 합니다. git pull push랑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요게 이 이미지가 얼마나 쓰였냐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번 달에 760만 건 정도가 MySQL 공식 이미지가 쓰인 거죠. 이런 정보들을 도커 허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치하고자 하는 어떤 컨테이너의 종류가 있으면 그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가 진짜 거의 99.9%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커 허브에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관련된 도커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럼 파이썬 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도커 오피셜 이미지라고 해서 이 파이썬 공식 문서가 나오고요. 1 빌리언, 10억 건 넘게 다운로드가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자, 이것도 클릭하게 되면 아까랑 동일하게 오버뷰 쪽에는 버전에 대한 내용과 관련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태그 쪽으로 가게 되면 버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슬림 버전도 있고, 파이썬 3.14.6 버전, 좀 더 내리면 파이썬 3.11.15 버전,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버전에 맞게 풀 받아와서 그걸 기반으로 파이썬 컨테이너를 생성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도커 허브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도커 허브 같은 경우는 공개 저장소예요. GitHub 퍼블릭 리파지토리 같이 공개 저장소인데, 만약에 사내에서 어떤 기술들을 압축시켜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저장소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요. 뭔가 신원 인증이나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특정 인증된 유저들만 볼 수가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전으로 돌아와가지고 도커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 역시도 어딘가에서 생성을 해가지고 이 도커 허브 혹은 프라이빗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거잖아요. 자,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냐라고 하면 도커 파일이란 거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도커 파일이란 도커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하는 파일이고요. 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 설정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어떤 베이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계가 순차적으로 정의가 되어서 도커 이미지를 일관되게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도커 파일은 그냥 진짜 파일이에요. 문법이 있지만 키 밸류 형식으로 이 키가 딱딱 정해진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는 어떤 기능, 런은 어떤 기능, from은 어떤 기능, 이런 기능들이 쭉 딱딱 있어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의 형상에 맞게 문법에 적합한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넣게 되면 이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빌드를 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 생성된 이미지를 이제 도커 허브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워크플로우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진짜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고요. 또 다른 컴퓨터가 있어요. 서브 컴퓨터죠. 자, 이 컴퓨터 두 대를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띄우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일단 개발은 여기서 하겠죠. 컴퓨터 A에서. 자, 제가 원하는 어떤 컨테이너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걸 빌드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으면 이 컴퓨터에서는 컨테이너를 띄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컴퓨터 B에도 이 동일한 컨테이너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가 공유가 되어야겠죠. 컴퓨터 A와 B에. 그걸 어떻게 공유하냐 하면은 일단 도커 허브에 푸시를 합니다. 푸시를 하면 이 도커 허브에 개인이 푸시를 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하면 그 개인 리파지토리에 푸시를 한 다음에 이 컴퓨터 B에서 도커 허브를 풀합니다. 그 이미지를. 그러면 컴퓨터 A와 B에 동일한 도커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 있겠죠. 이미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 B도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이런 식으로 띄우게 되면 컴퓨터 A와 컴퓨터 B에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서빙하는 컨테이너가 뜰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하지만 그 전에 컴퓨터 A와 컴퓨터 B에 반드시 도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도커 개발 워크플로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가 어떤 생성하기를 원하는 도커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일단 파일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GitHub를 사용해서 형상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면 GitHub에 뭐 푸시를 했다가 또 뭐 다른 컴퓨터에서는 또 풀해서 받아오고 뭐 그런 식으로 형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커 파일은 그냥 파일이거든요. 자, 이 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들고요.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를 다른 컴퓨터에도 띄우고자 한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공유가 되어야 되니 공유를 위해서 도커 허브에 푸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 다른 컴퓨터들 데브 서버랑 프로드 서버라고 하는 데서 푸시된 이미지를 풀 해옵니다. 각자 풀 해와가지고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이런 식으로 띄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피드백 사항이 있으면 그걸 또 개발자가 반영을 해가지고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쳐나가는 것이죠. 자, 이게 도커 이미지 관리하고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좀 큰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활용 사례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뒤에 도커 옵션들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실습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나은 내용이라서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활용 사례. 자, 같은 팀 내 협업이 필요하고 다른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굉장히 파워풀하죠. 특히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야 되는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될 때. 자, 그 다음에 확장 가능한 앱 배포를 원할 때. 컨테이너는 자유롭게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을 고려할 때. 자, 요게 바로 특정 서비스별로 쪼개어서 관리하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하나의 완결성 있는 프로그램 안에도 데이터베이스, 프론트, 백엔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기능에 맞게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각각 컨테이너 하나씩 구성을 해서 여러 대의 컨테이너를 구성을 하는 방식이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스팅된 컴퓨터에 뭔가 환경이 많이 변경될 예정일 때, 자, 이 도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장점이지만 그 컨테이너 안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호스트 컴퓨터, 즉 물리적인 컴퓨터의 환경에는 거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게 꺼지지만 않는다면 그 안에서 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런 거랑 완전히 상관없는 거예요. 컨테이너 안의 환경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호스팅된 컴퓨터의 환경 변경이 뭔가 많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서빙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단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눅스 소프트웨어만 지원 가능합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하게는 설치나 활용이 되지 않고 WSL이라고 하는 가상의 레이어를 하나 더 가지고 리눅스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요건 어떤 거나 당연하죠. 호스트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컨테이너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서비스가 작은 경우에 컨테이너 하나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크게 장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작은 경우는 그냥 그 물리적인 컴퓨터에 설치를 해가지고 호스팅을 하는 게 좀 더 자원적인 안정성에 있어서 이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역시도 작은 리눅스 서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같이 다른 물리적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고려사항들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 두면 그거에 따른 뭐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관리 같은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좀 러닝 커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지만 현대 아키텍처에 있어서 서비스 배포를 할 때 거의 기본적으로 고려를 하는 아키텍처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다른 소프트웨어 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많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번 수업 그리고 통해서 도커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되게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